장수의 운명은 한신의 길과 이성계의 길 두 가지를 강요받게 되고 대부분은 전자에 해당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그 중에서도 원숭아의 최후는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조선의 충무공은 고난을 겪었으나 나라를 구하고 전장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결국 나라와 자신의 목숨까지 모두 부지하지 못했고 그 최후 또한 터무니없이 참담하니 말입니다. 명나라 말 비극의 명장 원숭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584년 광둥성에서 태어난 그는 다소 늦은 나이인 35살에 급제했지만 병서를 즐겨 입고 군사 전략을 논하는 등 밀덕 기질이 있었고 이런 점을 높이 산 병부상서 손승종은 당시 요동에서 걸기한 여진족의 후금에 대항하도록 그에게 영원일대의 지휘권을 줍니다. 원숭아는 산해간 외곽을 지켜야 산해간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산해간 동북방의 요충지인 영원의 성을 쌓자고 주장하니 손승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1624년에 영원성을 쌓고 요서 일대의 요충지를 정비해 명나라 방위선을 넓히고 안정시키는 데 공헌합니다. 그러나 후원자 손승종이 위충현의 모략으로 물러나고 고재란 작자가 병부상서에 앉는데 그는 손승종 라인이 원숭안을 싫어하는 데다 무능한 작자로 요서 일대 요충지를 버리고 모두 산해간으로 후퇴하라 명령합니다.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 원숭아는 홀로 영원성 방비를 굳히고 그 틈에 후금이 쳐들어와 풍전등화의 신세였지만 군민이 합심해 공격을 수차례에 걸쳐 격퇴하고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홍위포의 위력으로 결국 우루아치의 후금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을 하니 이 영원대첩으로 원숭아는 명나라의 국민영웅이며 후금의 대항마로 부상하게 되고 1627년에 위충현이 숙청된 뒤 원숭아는 개요 총독 겸 병부상소로 임명됩니다. 요서에 요충지를 굳히고 홍위포를 대거 제작해 배치하여 1627년 영금전투에서 다시 후금을 격파하지만 1629년경 두 사건이 터집니다. 모문영은 명나라 장수로 사르우 전투 조선으로 도주해서 패잔병을 모아 평안도 해안의 섬 가도로 들어가 해적질을 하며 조선과 명나라에 민폐를 끼치는데 그렇게 해적질로 번 돈으로 명나라 조정에 로비를 합니다. 명나라 대신들에게 얼마나 처먹였는지 상방보금을 받고 총병까지 오르지만 원숭안 입장에선 그냥 군사작전에 방해되는 양아치일 뿐이었고 1629년 6월 결국 그를 불러 모가지를 날려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온체인 등 대신들은 돈줄을 끄는 원숭안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자기가 임명한 장수를 멋대로 목을 날렸다며 황제인 숭정제는 비위가 상해서 그때부터 원숭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1629년 10월 내몽골로 우회한 후금군은 베이징을 역습. 숭정제와 북경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며 원숭안을 욕합니다. 대체 뭐하고 자빠졌길래 오랑캐가 북경까지 쳐들어오냐고 말이죠. 혹여 영원성과 산해관이 이미 털렸거나 후금간의 통에 몰래 길을 내준 게 아니냐는 헛소문까지 나돕니다. 이렇게 되자 숭정제의 의혹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숭정은 원숭안이 1626년 후금 정탐을 목적으로 누르하치에 조문을 보낸 일이 마뜩치 않았고 1628년 4월 숭정제와 면담한 자리에서 대충 5년이면 요동 땅을 모두 회복할 것이라 큰 소리 쳤는데 지나친 자신감의 발로였을 수 있겠지만 의심 많고 성질 급한 황제를 다독이고자 살짝 오버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자신감과 큰 소리도 필요한 덕목이니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역효과가 되었으니 숭정 입장에선 믿고 전권을 맡겼더니 불과 1년 만에 그것도 자기 치세 초반에 황도 베이징 앞에 후금군이 몰려왔으니 황제로선 황당한 데다 쫀심상에 견딜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한 배신감과 실망감까지 상당했으니 의심병 중증 환자인 19살 숭정제는 피해망상에 빠지고 맙니다. 원숭아는 북경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쉴 새 없이 말을 몰아 이틀 만에 300여리를 주파하는데 워낙 빠르게 달렸던 탓에
북경에 도착한 군사가 9,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원숭아는 북경 광거문 앞에 진을 치고는 병사들이 너무 지쳤으니 북경성에 들어가 쉬게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의심병도진 숭정제는 서둘러 적을 물리칠 것만 명령하며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싸운 원숭안에게 밀린 후금의 칸 홍타이지는 후퇴하며 원숭안이 후금간에 통한다며 일부러 포로로 붙잡은 환관들이 있는 장막에서 떠들어대며 흘리는 뻔한 이간책을 시도하고 가뜩이나 피해망상에 빠진 황제는 앞뒤 따지지 않고 원숭안을 체포해 욕설을 퍼붓고 질책을 하니 기껏 적을 격퇴하고 돌아온 원숭안은 황당해 말문이 막혀 변명도 못한 채 투옥돼 버립니다. 손승종 등은 원숭안 처형이 스스로 장성을 허무는 짓이라 극구 간하지만 온치인 등의 간신들은 돈줄 끄는 복수를 한답시고 원숭안을 모함해 결국 숭정은 1630년 9월 북경거리에서 원숭안을 책형, 즉 능지처참에 처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방식과는 다르게 망나니가 죄수를 횟집 생선처럼 다루는 형벌로 인간에게 그리고 구국의 영웅에게 쓸 수 없는 참담한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참담한 최후로 명나라 문무대 신들의 충성심은 추락하고 요동장병들의 사기는 더욱 나락이 되어 조대수를 포함한 명나라 장수들이 잇따라 후금에 투항합니다. 원숭안이란 장성이 무너진 뒤 후금, 아니 청나라는 기세를 떨칩니다. 그럼에도 그 뒤를 잇는 후배들이 명나라를 구원하고자 했으나 원숭안처럼 그 끝이 좋지 못하게 되니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비운의 명장 원숭안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숭안 사후 그 뒤를 잇는 명나라 병부상서들은 줄줄이 순환을 당합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안으로 정적들과 황제에게 시달리고 그 결과 숭정시대 14명의 병부상서가 교체되고 상당수가 처형, 자결 혹은 파직을 당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안습 케이스가 바로 홍승주와 손정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본 명나라 말 병부상서들의 순환사 지금 시작합니다. 청나라는 1628년 이래 사내관 패싱으로 화복을 휩쓸고 원숭안까지 사라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숭정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더니 바로 홍승주였습니다. 복건성 천주의 진사 출신으로 1629년 위남 일대에서 농민반란군을 격파, 1631년에 선변총독으로 또 한 번 반란군을 섬멸하고 1634년 병부상서가 되어 대규모 진압작전을 기획하고 반란군은 전멸 직전까지 몰리지만 숭정제는 그에게 기대를 걸고 요소의 금주방면으로 보내 청나라군과 맞서게 합니다. 재정악화와 거듭된 패전으로 홍승주의 13만 대군은 명나라 최후 전력이었고 그랬기에 개요 총독이 된 홍승주는 정면 승부는 위험하니 물자를 긁어모아 수비만 하며 금주를 포위한 청군을 장기전으로 붙잡아 퍼지게 만든 뒤 지친 청나라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의심 많은 조급증 환자 숭정제에게는 마뜩치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거기다 후임 병부상서 진신갑까지 지구전에 따른 전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속전속결하라 아우성이었는데 라이벌인 홍승주를 매기려는 수작이기도 했지만 숭정제 역시 밀지를 내려 나가서 첫 싸우지 않고 뭐하냐며 압박과 질책을 가하니 원숭안이 횟집 생선꼴이 된 걸 잘 아는 홍승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결전에 임하게 되지만 내몽고까지 복속시킨 청나라 8기군 앞에 명나라군은 그야말로 평지에서 저글링 앞에서 마린꼴이었죠. 그나마 저글링에겐 시즈 탱크가 없었지만 그때 청나라는 홍위포까지 손에 넣었으니 홍승주군은 그저 처발릴 뿐이었죠. 각설하고 패주한 홍승주는 송산성에서 항전하지만 결국 하승덕이란 배신자 때문에 성문이 뚫려 청군과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는 페이크였고 청태종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투항을 권유받고 마누라인 효장 황후까지 동원해 인삼차, 모피코트 등 온갖 선물 공세를 펼치고 홍승주는 나름 세련된 유교 정치와 관료제를 갖추고 한족 관료를 우대하는 청나라 조정을 보며 결국 투항해버립니다. 성질급한 숭정제는
행방불명된 홍승주를 전사로 판단해 통곡하고 시호를 내리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문자 그대로 개쪽을 당합니다. 투항한 뒤 청나라가 산해관에 입건하고 순치영간에 중용된 홍승주는 청나라의 병부상서에 오르고 오삼계와 더불어 남방의 명나라 잔존 세력들을 섬멸하고 청나라 개국공신이 됩니다. 배신자이자 매국노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논한다면 마냥 까내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청나라 강희 4년 1665년에 73세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칩니다. 참고로 TMI지만 송금전투로 방어선이 무너져 산해관이 직공당하는 상황이 직면한 숭정제는 속으로 청나라와 화친을 염두하고 홍승주를 전쟁터로 몰아댄 병부상서 진신갑에게 은밀히 청나라와 접촉하게 하지만 비밀이 새어나가 공생원들이 조정에서 들고 일어나고 숭정제는 모른 척해 결국 병부상서 진신갑이 멋대로 화친을 주도했다는 오명을 써 처형당합니다. 조급증으로 중요한 카드를 날려먹은 숭정제였으나 아직도 최후의 카드가 남았으니 바로 손전정입니다. 그는 산시성 대연 출신으로 진사 출신임에도 문무를 겸비한 능력자였습니다. 그 역시 홍승주와 더불어 농민반란 진압으로 명성을 떨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승주와 비슷하게 망테크를 타다 원숭안처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1636년 반란이 극심한 삼서성 순무로 반란군 중 강력했던 고영상 이자성군을 깨부수는데 묘하게도 전쟁터가 삼국지 고전장과 겹치게 됩니다. 호강을 거쳐 사천으로 잠입한 고영상은 장안을 공격하려고 옛날 위원이 주장한 좌우곡 돌파를 강행하는데 매복한 손정전의 관군에게 걸려 모조리 섬멸당하고 고영상은 생포되어 능지처사됩니다. 1638년 고영상의 군대를 흡수한 이자성은 섬서에서 중원으로 빠져나가고자 옛날 조조와 마초가 싸웠던 그 동관을 돌파하려 하지만 손정전에게 가혹하게 처발리고 부하 18명만 데리고 한중 상락산으로 도망쳐 반란군은 괴멸 직전까지 가지만 홍승주가 요소로 전출가고 손정전은 양사창이란 자의 모함으로 깜빵 생활을 하며 이자성은 기사회생합니다. 그렇게 손정전은 원숭안처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가 아니었고 다시 봉기한 이자성 진압을 위해 병부 우시랑에 임명되지만 1642년 하남에 카이펑이 함락되고 전황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1643년 병부상서로 승진하지만 손정전은 그저 섬서와 하남의 경계에 동관을 지켜 이자성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뻘짓으로 악화된 상황 속에 이성이 마비된 숭정은 어서 도적의 근거지를 공격하라며 길길이 날뛰고 손정전군은 낙양을 회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전을 벌이지만 이자성은 경기병을 보내 관군의 보급선을 끊고 일진 일퇴 끝에 명나라군 4만이 전사합니다. 결국 1643년 10월 손정전을 후퇴하다 동관에서 전사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져버립니다. 숭정은 모든 사태가 병부상서들 잘못이라며 그들을 갈궜지만 정작 문제는 그의 조급증과 의심병이 있었고 결국 숭정 본인의 인생과 그의 제국은 모조리 무너지게 됩니다. 홍승주와 손정전의 인생은 명장들의 운명과 망국 직전 명나라 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태조 주원장 이래 300년간 이어져온 명나라는 4대 100년에 걸친 뻘짓거리로 인해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이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불행한 사나이가 바로 주유검, 훗날 숭정제라 불리는 황제였죠. 17년간 고군분투했으나 끝내 시대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숭정제는 명나라 14대 황제 태창제와 그의 소실 숭녀 유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모는 어릴 때 세상을 뜨는데 명사에선 태창제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 사망했다고 하지만 태창제의 광증에 의한 타살이 정설이었습니다. 아버지 만력제의 미움을 사 늘 불안했던 태자 시절 태창제는
조선의 사도세자처럼 발작을 일으키는데 숙녀 유씨는 이런 황태자의 타겟으로 시달리다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늘 생모를 그리워해 그 무덤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는가 하면 측근에게 은자를 줘 몰래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등 여러 일화가 전해집니다. 형 천계제는 1622년 주유검을 신왕에 봉하고 자신처럼 무식하지 말라며 철저히 공부를 시켰고 본인도 열심히 학업에 임해 상당한 교양과 지식을 쌓지만 때는 미충현이 날뛰는 시대, 그의 총명함은 도리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간신히 후계가 없는 천계제의 뒤를 잇지만 즉위 초부터 수라상의 음식조차 안심할 수 없었고 위충현의 눈치를 살피며 차근차근 그 주변 측근들을 제압해서 위충현 제거에 성공하고도 그 뒤 2년에 걸친 엄당에 대한 숙청이 계속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성장기와 제위 초반은 신하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불안을 가져오고 그의 의심증과 조급증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추정됩니다. 숭정은 4대 암군과 달리 늘 부지런하고 검소했으니 그 정도가 가히 명태조 주원장 못지 않았습니다. 상소문을 보고 신하들 접견하느라 이틀을 꼬박 밤을 새고 그 와중에도 경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니 취미생활에 빠진 형이나 귀차니스트인 하라비에 비하면 성군의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독일의 한 명장이 이르길 부지런한데 멍청한 지휘관이 최악의 지휘관이라 했으니 그는 부지런했으나 현명하진 못했고 현실을 극복할 뚜렷한 전략과 비전이 없었으며 거기에 매사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해 이를 망치기 일쑤였으니 그의 단점은 장점을 모조리 씹어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동북에선 산해간 너머의 청나라가 베이징을 압박하고 이를 막고자 막대한 군비를 충당하려 과세를 하니 백성들은 그야말로 피를 토할 지경이었고 더구나 17세기의 극심한 소빙기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해 특히 섬서의 백성들은 굶주리다 돌을 캐먹고 사망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섬서성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620년 후반부터 반란군이 봉기해 각지를 떠돌며 휩쓸기 시작합니다. 남에선 반란군, 동북에선 청과 대치하며 군사비는 더욱 늘고 백성의 민심도 그만큼 나락이 되어 더 많은 반란군으로 돌변하니 그야말로 환장의 사이클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숭정제는 엄청난 금액의 내탕금을 부여잡으며 한 푼도 국방비에 보태지 않고 한편으로 이 모든 사태가 다 니들이 무능한 탓이라며 신료들을 갈궈댑니다. 명장 원숭안을 처형해서 할 수 있듯 신하들에 대한 숭정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17년 제2기간 동안 50명의 내각을 바꾸고 병부상서 14명, 총독 11명, 순무 11명이 파면당하거나 처형당합니다. 이런 엄벌주의는 당연히 효과가 없었고 관료들의 복지부동은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원숭안 사후에 홍승주, 손전정 등의 명장들이 있어 청과 반란군을 상대하지만 조급한 숭정은 늘 군사작전에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니 홍승주는 1642년 송산에서 패해 청의 포로가 되고 손정정은 1643년 이자성의 반란군과 싸우다 전사해버립니다. 그렇게 반란군과 청나라는 점차 세력을 확대해 명나라 수도 베이징을 향해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섬서성의 역졸 출신 이자성은 본래 명나라의 군인이었지만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1629년 반란을 일으킨 뒤 세력을 넓혀 대봉 양양을 함락시키고 1644년 1월 시안에서 황제를 자칭하며 대순을 세워 북상하니 마침내 베이징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숭정 17년인 1644년 4월 25일 명나라 최후의 날에 숭정은 그 생을 마감합니다. 창의문을 돌파한 반란군이 자금성에 난입하자 숭정은 황후와 후비들에게 자결을 명하고 자기 손으로 공주를 참살한 뒤 자금성 뒤편에 있는 매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정상인 수왕정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니 향년 34세였습니다. 이렇게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한편으론 신하들을 원망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니들이 나를 잘못 보필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유능한 신하들을 의심했고
대국적인 안목이 부족해 늘 일을 망쳤으니 모든 것은 그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분명 이전의 황제들과 달랐으며 제대로 된 나라를 계승해 정상적인 통치만 했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황제로 남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비상한 리더십을 원했고 이를 발휘해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지도자의 한계와 결점을 커버해줄 만큼 시대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한계와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해 대명왕조와 함께 산화해버리니 비극적인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반란은 고대부터 중국 역사에서 왕조를 멸망으로 몰고 간 계기가 됐지만 직접적으로 왕조를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자성은 농민반란군을 이끌고 300년 대명왕조를 무너뜨렸으니 이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에서 농민반란 지도자, 혁명가로까지 축혀 세워진 이자성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자성의 출생엔 여러 썰이 있지만 일단 1606년 섬서성 북부 미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지는 섬서 예난의 동북쪽 마을로 좀만 올라가면 고비사막에 이르는 정말인지 미지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성은 어려서부터 공부보다 목동일을 하며 말타기와 활쏘기, 곤봉술 등에 열중했다 합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이자성은 아버지가 죽고 역졸로 일했는데 때는 숭정제 시대로 재정 악화로 역참을 대거 폐지하기 시작하자 쫄지에 실업자로 전락해버리고 한 썰에 따르면 아버지가 남긴 큰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채권자가 관리를 매수해 이자성을 저작거리에 묶어 세워놓고 모욕을 주며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합니다. 동료 역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지만 결국 아내를 관리에게 빼앗기자 빡친 이자성이 1629년 채권자를 제껴버리고 그대로 감속성으로 달아나 군인이 됩니다. 무예가 뛰어나 주목을 받고 왕국이란 자 밑에서 파총이 되지만 군대에서 월급과 식량을 못 받고 썩은 지휘관들에게 삥까지 뜯기자 상관을 때려잡고 반란을 일으켜 마침내 농민반란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자성은 처음에는 왕자계의 무리에 가담했으나 1630년 그가 관군에 투항하자 장종맹이란 자에게 붙는데 나름 군경력을 가진 이자성은 바로 두각을 나타내 얼마 안 되어 제8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2년 뒤 장종맹이 관군과 싸우다 붙잡혀 척살되자 이자성이 그 집단의 두목이 되고 4만 명을 이끄는 반란숙의 고영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1632년부터 약 5년간 섬서, 감숙, 사천 등을 떠들며 관군과 교전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데 이런 사태를 보다 못한 명나라 조정이 파견한 홍승주, 손정정의 대대적 진압작전으로 고영상은 잡혀 처형되고 1638년 이자성은 동관에서 패한 뒤 부하 18명만 데리고 한중 상락산으로 도주합니다. 이렇게 다 끝나나 싶었는데 하늘은 아직 이자성을 버리지 않았으니 1639년 대륙 전역이 가뭄 등 재해를 겪자 헐벗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란 지도자 장원충은 1639년 5월 호북성에서 재봉기하고 나여제, 마수웅 등도 잇따라 봉기하자 숭정 13년인 1640년 겨울 이자성도 상락선을 벗어나 하남으로 진입해 재봉기를 합니다. 다시 홍승주 등이 출격해야 했으나 때마침 청나라의 대공세로 팔이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린 이자성은 세력을 대거 확대하는데 단순히 체급만 불리지 않고 선전과 여론 플레이를 병행합니다. 모든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분배하고 세금을 면제한다는 다소 뻔한 공약을 내거는데 기근과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겐 한 줄기 복음이었으니 트망 이자성을 추앙하며 백성들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또한 부하들의 규율을 엄격하게 해 백성에 대한 민폐를 단속하니 이는 민중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얻어 하남에 들어갔을 때 수천 명이던 이자성군은 한 달 만에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우금성, 송원책, 이암 등 유학자들이 가세해 나름의 전략을 제시하니 어느새 이자성군은 농민혁명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이자성은
숭정 14년인 1월 낙양을 점거해 포악한 명나라 황족 고광 주상순을 척살하고 1642년 9월 개봉을 함락시키고 그해 말인 12월에 양양에 입성해 그 다음해인 1643년 1월 양양을 양경으로 바꾸고 아예 행정기관인 육부를 갖추고 왕을 칭하며 국가체제를 다집니다. 그리고 1643년 후반에 손정정을 폐사시켜 마침내 동관을 돌파해 서안에 이르자 1644년 정월 국호를 대순으로 하고 황제에 올라 북경을 향한 본격적인 북진을 시작합니다. 섬서에서 북상해 산사성에 이른 이자성은 태원을 함락하고 이어 북경에서 60km 지점인 최후의 관문 거용관을 돌파. 끝내는 북경을 함락시키고 숭정제는 자결하니 1368년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 16대 276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자성에겐 아직 숙제가 남았으니 바로 산해관의 오삼개군과 동북의 청나라였습니다. 이자성은 북경에 입성 후 긴장이 놓인 것인지 아님 들떠있는 부하들의 에너지를 감당 못한 것인지 그들의 난행으로 북경에선 약탈과 폭행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명나라 유신들과 북경 민심은 나락이 된 데다 대형 사고까지 터지는데 이자성의 부하 유종민이 오삼계의 애인 진원원을 데려가고 아버지인 오양을 폭행 구금한 겁니다. 성난 오삼계는 산해관을 개방해 청나라 8기군을 끌어들이고 이자성은 나중에 이를 수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오삼계와 결전을 벌입니다. 자칭 수십만의 이자성군은 하객진을 펼쳐 오삼계군과 팽팽하게 맞서지만 청나라 8기군이 개입하자 결국 전세가 뒤집혀 이자성군은 패배합니다. 패퇴한 이자성은 북경에서 황제주기식을 하고 자금성을 태운 뒤 서안으로 도주해 항전하지만 동관을 우회해 북쪽으로 진입한 청나라군이 서안으로 들이닥치고 결국 호북의 구금산까지 쫓기다 1645년 시골 농민들의 습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적을 친단 명분으로 중원에 들어간 청나라는 천하의 주인이 됩니다. 이자성의 봉기는 숱한 민담전설을 낳고 후대 역사가들을 포함해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더욱 고평가되지만 이자성은 초심을 잃고 자만해 끝내 무너져버리니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습성이었죠. 농민군으로 시작해 봉건왕조를 무너뜨린 그의 봉기는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고 또한 부수긴 쉽지만 새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명나라 말 농민반란군의 지도자 이자성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